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국민참여재판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형지 시청자평가원과 사회부 나연수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에 이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 YTN의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8일 전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시인 안도현 교수에게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곧바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최종 판결을 다음 달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배심원들의 무죄 판단과 재판부의 견해가 달라서 선고를 미룬 것인데요. 이를 두고 국민참여재판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안도현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배심원의 의견과 법률적 판단 사이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심원의 견해를 재판부가 수용해서 합리적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배심원의 판결이 대다수의 국민 정서인지도 이성적이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배심원 전원의 무죄 판결이 이미 예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반응이 나왔을 정도로 이번 안도현 사건을 두고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으로 적합했는가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 지형상 민감한 정치 사안을 국민 배심원에게 맡기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개별 사건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본래의 취지나 목적이 희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방치하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나 도입 배경 또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사안까지 국민참여재판에 맡기는 게 적절하냐 이런 지적이신데 나연수 기자 어떻습니까? 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단이 되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제도입니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참여를 보장해서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8년 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둘러싸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부터인데요. 먼저 앞서 언급하신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4시간이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7명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했습니다. 보통 재판 당일 배심원들의 결정을 존중해 선고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날 재판부는 배심원 판결과 일부 견해가 다르다며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이번 안도현 시인 재판을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배심원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주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보다 문재인 의원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너그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리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지역에 따라 정치 성향이 뚜렷하고 지연과 학연, 혈연이 얽힌 사회에서는 선거법 위반과 같은 정치적인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 이런 주장이 진영 논리나 지역주의에 편승한 지나친 비판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당 지지도가 높은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들이 무죄 판결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위험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판사와 검사 등은 권력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안일수록 국민들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의 기회를 넓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판결이 달라진다면 결국 소득 수준이나 성별, 학력에 따라서도 개개의 사건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자체를 이어갈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국민이 재판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민참여재판도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 초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일부 사례를 전체적인 부작용으로 왜곡해서 참여재판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그보다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부작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제도 자체 취지를 잘 살려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국민참여재판 관련해서 앞으로 이 관련 보도 어떤 점에 좀 신경을 써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헌법과 법률 그리고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이성적인 판결을 도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참여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사법부에 적용함으로써 잘못된 사법 관행을 개선하고자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안도현 사건으로 아직은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한 국민참여재판이 정착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 재판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배심원들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제도에 대한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매 상황마다 새로운 문제점도 꾸준히 생겨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제도가 국민 대다수의 상식선에서 공감을 얻고 사법부의 전문성과 적절히 융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사법부가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와 정착을 위해서 운영 원칙과 논리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의 본래 취지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식 전환과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언론은 앞으로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함께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국민참여재판을 이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좀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국민참여재판 5년을 넘으면서 일각에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 초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어렵게 읽은 사법제도 자체를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제기된 문제점들을 꼼꼼히 검토해서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지역주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배심원단 구성에 지역적인 다양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해당 지방법원에서 지역 공동체에서 배심원을 뽑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성향이나 가치관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심원단 판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배심원단 수를 늘리거나 만장일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명에서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배심원이 12명 전원이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합의해야만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차이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배심원의 판결은 판사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을 가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권고적인 성격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심원의 규모나 구속력 여부를 수정하려면 판사가 법관의 양심과 법률적 지식에 따라서 판단할 여지를 보장해주는 지금의 제도 역시 바꿔야 합니다. 이 밖에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는 주체의 폭을 넓혀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또는 사회적인 관심이 지대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도 신청권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를 손보려면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논란을 피하고 재판 실효성을 높이려면 일반인들도 법리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찰이 보다 노력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문제는 쟁점도 많고 법리 공방도 치열합니다. 또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정치재판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국민참여재판 자체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사건이든 그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특정 세력의 유불리가 갈리는 것이라면 정치 쟁점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려운 사건일수록 판사 개인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국민 다수의 지혜를 모아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보자는 것이 처음에 취지거든요. 이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겠습니다. 어렵게 도입한 제도의 취지에 집중한다면 오히려 제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일반 국민들의 상식 그리고 또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위해서 도입된 이 제도인 만큼 취지에 맞게 잘 발전시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서울 만들기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스포츠24와 말이 좋다에 대한 조영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TN 시청자 평가원 조영수입니다. 이번 주에 2013년 프로야구가 폐막식을 치렀습니다. 봄부터 시작한 프로야구가 뜨거운 여름을 거쳐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인데요. 야구를 사랑했던 팬들은 이제 겨울잠에 들어가거나 다른 종목으로 눈길을 돌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겨울철 대표 종목이라고 하면 농구와 배구를 꼽을 수 있는데요. 프로농구는 이미 10월에 개막했고 프로배구 V리그도 2일 토요일 개막 경기를 시작으로 5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프로야구 시즌에서 농구와 배구 시즌으로 팬들의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죠. 이런 인기 종목도 흐름과 정확한 분석, 판도 예상을 통한다면 좀 더 흥미진진하게 관람할 수 있을 텐데요. 마이TN에 이런 시청자들의 입맛을 맞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24인데요. 더불어 말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인 말이 좋다가 있습니다. 내가 본 마이TN, 오늘은 마이TN의 대표 스포츠 프로그램인 스포츠24와 말이 좋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24는 자타가 공인하는 마이TN의 간판 스포츠 프로그램인데요. 방영된 지 벌써 5년 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포츠24의 강점이라고 하면 시청자들의 관심 종목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관심과 궁금증을 적절히 풀어내는 것일 텐데요. 다른 스포츠 프로그램들이 경기 결과 전달과 단순한 경기 소개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스포츠24는 주요 경기 장면과 결과는 물론 한 주간의 주요 경기 하이라이트를 짚어보고 주말 경기에 대한 다양한 승부 예측과 분석은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구와 축구 팬들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과 유럽, 남미의 주요 경기를 밤을 새며 볼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포츠24에서 소개하는 해외 주요 경기 분석과 예측은 다른 스포츠 프로그램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매력과 차별화된 전략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축구와 야구 등 국내 주요 경기는 물론 해외 빅리그 경기까지 정리해 한 주간의 흐름과 전망을 한눈에 짚어볼 수 있는 점이 돋보입니다. 이렇듯 다른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지만 판을 깔아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오진 않겠죠.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함께 호흡하려는 제작진의 노력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텐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마와 승마 등 말 산업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말이 좋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말 산업이라고 하면 경마와 동일시되며 사행성 산업이라는 좋지 않은 인식이 깔려 있는데요. 도박, 경마에 중독된 사람들이나 사설 불법 경마장 등 좋지 않은 이미지만 연상됩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승마와 경마가 생활 스포츠나 레저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말이 좋다는 이런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말을 통한 건전한 레저 산업 육성과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이 좋다는 경마와 관련된 정보와 경기 예측은 물론 시청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말 산업을 접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유명한 말이나 사람과의 교감을 소개하는 등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고 청소년 승마 캠프를 소개하면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했습니다. 또 말이나 승마 산업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소개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들도 제공하는 한편 친근함을 앞세워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2011년 9월 말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말산업 육성법이 시행된 후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사육 농가도 늘고 그만큼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말산업 저변 확대가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청소년들이 승마의 역사와 종목, 경기 규칙을 다룬 체육 교과서를 통해 학교에서 승마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교육을 통해 저변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포츠24와 말이 좋다. 두 프로그램 모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생활을 좀 더 활력 있고 풍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 프로그램의 존재의 이유인데요.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성장하는 프로그램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에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뉴스를 전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의 대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전문가 대담 때 출연자의 양력을 자막으로 간단하게 소개해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시청자들은 출연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없는데요. YTN 뉴스에서 새로 추가한 프로필 문자 메시지는 간략하나마 출연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출연자의 양력을 알고 뉴스를 시청할 때 출연자에 대해 신뢰감을 가질 수 있고 또 대담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YTN에서 평일 오후 3시에 방송되는 뉴스2는 앵커가 서서 진행하는 등 역동적이고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앵커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대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든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의도거나 컨셉트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문화에 익숙한 모습이 아닌 것 같다며 다시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 짙은 연무가 끼면서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이 고생을 했는데요. YTN에서는 기상캐스터들이 날씨를 전할 때 이 미세먼지 농도를 좋고 나쁘다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먼지 농도는 좋음, 나쁨이 아니라 높거나 낮음, 또 짙거나 옅음 따위로 표현해야 자연스럽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용하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좋다, 나쁘다 하는 표현은 어색한 것 같다며 개선을 권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국민이 원하는 국정감사 보도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정감사권에 따라 행정부를 비롯한 관련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제를 따르는 미국 의회와 유사하지만 감사와 수사를 모두 포괄하는 현재의 국정감사 방식은 우리 정치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매년 9월이면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많은 민생 현안에 대해서 단단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 국회는 국회에 상정된 다양한 법안을 검토하며 여야가 합의를 통해 국가의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법안을 개정하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올해는 10월 14일 국정감사가 시작되어 이제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20여일 동안 치러진 이번 감사에서는 피감 기관만 630개, 참석한 기업인도 2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부동산 대책, 4대강 사업평가, 동양그룹 사태 등 다뤄야 할 민생 현안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10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회가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한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경제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부동산,
세법 관련한 법안 등 또 외국인 투자와 관광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법안들, 그리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박근혜 정부가 계획하는 정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입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정을 돌보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국정감사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높습니다. 때문에 YTN 같은 뉴스 전문 방송은 정치에 대한 관련 뉴스를 비중 있게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일상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는 이런 평범한 국민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 뉴스를 꼼꼼히 지켜보고 깊이 있게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많은 정치 뉴스를 혼자서 분석하고 비판하며 해결 방안을 고민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나를 대신해서 대한민국을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켜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신념과 이해관계가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도 궁극에 이르러서는 현실적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은 뉴스를 책임지고 있는 방송에 걸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뉴스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정치 현안을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전문성을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또 우리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해법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국민은 국정감사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있으며 각각의 이슈들은 어떤 맥락에서 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미치게 될 사회적 파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법과 대안은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결국 뉴스 전문 방송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는 정치 보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이 정치인을 믿지 못하고 정치적 냉소주의에 빠져 우리 국회의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